2025년 11월 중국 최대 보안기업의 서버가 통째로 털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2,000건이 넘는 기밀 문서가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왔죠. 수십 개 나라를 몰래 감시하는 데 쓰인 도구들, 해외 침투 작전 기록, 그리고 표적 국가 목록까지. 그 목록 안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 진실을 끝까지 파고든 한국 분석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11월 새벽 2시가 넘은 서울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센터 사무실에는 저 혼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건물 전체가 조용한데 제 자리 컴퓨터 화면만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꼭 잠들지 못하는 사람의 방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쩌면 맞는 말이기도 했고요. 그날 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전 세계 해킹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아주는 감시망에서 평소와는 다른 신호가 계속 잡히고 있었거든요. 중국 쪽 서버에서 출발한 엄청난 양의 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흔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중국 내부에서 밖으로요. 누군가 중국의 심장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팀장 최 부장이 제 자리로 걸어온 건 2시 반쯤이었어요. 원래 이 시간이면 퇴근했어야 할 사람인데 아직 남아 있었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하나를 제 앞에 내밀면서 짧게 말했어요. 서준아, 이거 봐. 화면에는 해외 보안 전문가들이 모이는 온라인 게시판이 떠 있었습니다. 거기에 글 하나가 올라와 있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중국 정부와 연결된 것으로 오랫동안 의심받아온 중국 최대 보안 기업 노은색의 내부 자료가 통째로 바깥으로 새어나갔다는 겁니다. 기밀 문서만 12,000건이 넘었고 여러 나라를 몰래 감시하는 데 쓰인 해킹 도구의 설계도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유출된 파일 목록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파일 이름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통신사 통화 기록 3TB, 전화 통화 기록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언제 전화했는지, 얼마나 오래 통화했는지, 그 방대한 정보가 중국 측 손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샘플 파일만 열어봐도 실제 존재하는 형식의 데이터였습니다. 꾸며낸 게 아니라 실제로 빠져나간 자료였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우리 국민의 일상통화를 아무도 모르게 수년째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갑자기 집 안이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들여다보여 왔다는 걸 뒤늦게 알아버린 기분이랄까요. 저는 자리에서 몸을 고쳐 앉았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왜 이걸 세상에 흘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털렸는지, 그걸 밝혀내야 했어요. 최 부장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바라보다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더 파봐야겠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밤이 길어질 거라는 건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길어질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지만요. 화면 속 파일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고 저는 그 안으로 조금씩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긴급 보고 자리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사이버안보센터 팀장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평소에는 부서별로 따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그런 종류의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제가 전날 밤 정리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중국 보안 기업 노은색에서 유출된 자료의 규모, 거기에 포함된 한국 관련 데이터,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여러 나라를 감시해온 증거라는 것까지요. 보고를 마치자 회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어요. 이 팀장 강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나설 문제입니까? 중국 기업이 해킹당한 거잖아요. 피해자는 중국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면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피해자가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수년간 우리 국민 전화 기록을 몰래 빼갔고 그 증거가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당한 쪽이에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 과장이 입을 다물었고 최 부장은 팔짱을 낀 채 잠시 눈을 감았어요. 다른 팀장들도 서로 눈을 마주치며 표정이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 일의 본질이 뭔지 저는 그 순간 선명하게 정리됐어요. 중국은 오랫동안 남의 나라를 훔쳐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훔쳐보는 도구와 기록이 통째로 세상에 드러난 거죠. 우리 앞에 놓인 건 단순한 사건 파악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털렸는지, 누가 표적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건 없는지, 그걸 끝까지 파고들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최 부장이 마침내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서준이, 내가 맡아. 인원 필요하면 말하고.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어깨가 묵직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야근 몇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야 할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 앞에 선 기분이었죠. 회의실 문을 나서는데 강 과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박 분석관, 너무 크게 버리지 마. 외교 문제로 번지면 윗선에서 덮을 수도 있어. 그 말이 복도에서 제 등 뒤로 떨어졌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덮어야 할 일인지 파헤쳐야 할 일인지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나서 판단할 문제였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유출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은색이라는 기업은 2007년에 세워진 곳이에요.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의 투자를 받았고 중국 정부의 사이버 관련 사업에 깊숙이 개입해온 회사였습니다. 겉으로는 보안 서비스를 파는 민간 기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국 당국의 지시를 받아 해외 기관과 기업의 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해왔어요. 이번에 유출된 문건 안에는 그 실체가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먼저 멈추게 한 건 표적 목록이었어요. 일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등 20여 개 나라의 정부, 기관과 기업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민간 기업도 있었고 각국의 통신사, 외교부, 심지어 공중보건 기관도 포함돼 있었어요. 도대체 왜 병원이나 보건소까지 감시 대상이 됐는지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단순히 군사 정보만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 어디서 전화하고 어느 병원을 다니고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까지 쓸어 담고 싶었던 거예요. 전쟁이나 외교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흔들 수 있는 정보라면 뭐든 모으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평화로운 시절에 미리 창고를 채워두는 거였죠. 동료 분석관 이지연이 제 옆자리에서 파일을 같이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이거 보세요. 한국 통신사 데이터, 샘플만 봐도 진짜 통화 기록 형태예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세밀한 건 꾸며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어딘가에서 빠져나온 진짜 자료였습니다. 문제는 이 자료가 언제부터 중국 손에 들어갔느냐는 거였어요. 유출 경위를 역추적해야 했습니다.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 통신사 내부를 뚫었는지, 그 시작점을 찾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은색 자료만 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유출됐던 또 다른 중국 보안 기업 아이순의 문건과 비교 대조 작업을 시작했어요. 두 회사가 같은 한국 데이터를 동시에 갖고 있다면 이건 개별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설계한 거대한 체계의 일부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지연이 출력해온 비교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나란히 들여다봤습니다. 두 회사의 자료에 담긴 한국 통신사 데이터의 형태가 거의 일치했어요. 같은 원본에서 나온 거라는 걸 부정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지연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거 한 군데서 퍼간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여러 경로로 조금씩 빼간 거예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료를 넘길수록 이 사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조금씩 윤곽이 잡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뿌리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뜻밖의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발신지는 독일 베를린 유럽 사이버 보안 협력기구였어요. 담당자 이름은 마르쿠스 바우어. 60 가까이 돼 보이는 독일인 분석관으로 저와는 3년 전 국제 사이버 위협 공동대응 훈련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꼼꼼하고 말이 적은 사람이었는데 한 번 입을 열면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그런 그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겁니다. 메시지 내용은 짧았어요. 서준, 우리도 같은 자료를 보고 있어. 유럽 쪽 표적 명단에서 한국이 특이한 위치에 있어. 직접 통화할 수 있겠어.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같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르쿠스가 한국을 콕 짚어서 먼저 연락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특이한 위치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보안 통화가 연결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마르쿠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어요. 서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노은색이 한국을 단순 감시 대상으로 분류한 게 아니야. 별도 폴더로 관리하고 있었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별도 폴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바로 감이 왔어요. 어느 분야 자료가 따로 분류돼 있었습니까? 마르쿠스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답했어요. 방위산업, 그리고 반도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단순히 국민 통화 기록을 캐낸 게 아니었어요. 중국은 한국의 핵심 산업 기술까지 겨냥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분야들이었어요. 한국이 앞서 있는 바로 그 분야들이었죠. 추가 자료를 공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연락한 거야. 대신 한국 쪽에서도 가진 걸 같이 놓고 봐야 해. 혼자 갖고 있어서는 전체 그림이 안 나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제 눈치를 살피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얘기였어요?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은 데까지 들어와 있었어.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자료 분석으로 끝날 수 없었어요. 베를린과 손을 잡고 중국이 한국을 향해 얼마나 깊숙이 손을 뻗었는지 그 전모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베를린에서 자료가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이었어요. 해제하고 나서 내용을 확인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와 지연은 번갈아가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마르쿠스가 따로 분류해서 보내온 한국 관련 폴더는 생각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자료가 가장 많았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출 계약 관련 내용, 특정 무기 체계의 성능 수치, 해외 바이어와의 협상 경위가 담긴 문건들이었습니다. 전부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중국 손에 들어갔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폴더도 만만치 않았어요.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공정 관련 내부 문서와 인력 현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연구소에 누가 근무하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통해 기술을 빼내려 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이 화면을 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거 실제로 다 가져간 건가요? 제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봐도 이 정도였으니까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더 있을지 가늠이 안 됐어요. 문제는 이 내용을 어디까지, 어떻게 보고하느냐였습니다. 단순히 윗선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방산업체와 반도체 기업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고, 수사기관과도 공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커질수록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도 있었어요. 섣불리 움직였다가 중국 쪽에서 증거를 지워버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최 부장에게 보고하자 예상대로 바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준아, 이거 일단 내부에서만 처리해. 공식 경로 타면 시간 걸리고 복잡해져. 저는 침묵했어요. 최 부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공식 절차를 밟으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었어요. 그 사이 중국 쪽에서 흔적을 지울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내부에서만 처리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미 그런 전례가 있었으니까요. 지연이 회의실을 나서는 저를 복도에서 잡아세웠어요. 오빠, 베를린 쪽에서 다음 주에 직접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르쿠스가 추가로 공유할 게 있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베를린행을 윗선에서 승인해 줄지도 불투명했고, 승인이 난다 해도 공식 외교 채널로 움직이면 중국 쪽에 낌새가 잡힐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혼자 조용히 다녀오기엔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일단 마르쿠스한테 이틀만 기다려달라고 해줘.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 이틀 동안 뭘 할 거예요? 저는 복도 끝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 도심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결정해야지. 여기서 멈출 건지, 끝까지 갈 건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나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 아침, 저는 최 부장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결심은 전날 밤에 이미 섰어요. 베를린행을 공식 승인 경로로 올리되 방산과 반도체 관련 피해 자료를 근거로 올리면 윗선에서도 무시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처리하자는 최 부장의 제안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이 사안은 이미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서 있었으니까요. 최 부장은 제 보고를 듣는 내내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서류를 한번 훑어보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베를린까지 가야 해?
마르쿠스 쪽에서 직접 건네줘야 할 자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안 채널로는 한계가 있어요. 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일주일 준다. 그 안에 정리해와. 그 말 한마디가 출발 신호였어요. 저는 방을 나오면서 지연에게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르쿠스에게 날짜를 잡으라고요. 베를린행 비행기에 오른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을 걸어가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화면 속 자료를 분석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딘가 선을 넘는 느낌이었어요. 베를린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으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공항으로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와줘서 고마워.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이야. 공항을 나서자마자 차 안에서 바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마르쿠스는 유럽 쪽 자료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노은색이 한국을 단순 감시 대상이 아닌 장기 침투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해왔다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했어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지속된 작전이라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중 하나에서 내부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차 창밖으로 베를린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낯선 도시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건이 외부에서 들어온 해킹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서울에서 이미 멀리 떠나왔는데 추적해야 할 실마리는 오히려 서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의 사무실은 베를린 시내 중심부의 오래된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탁자 위에는 출력된 문서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마르쿠스가 직접 분류한 자료들이었는데 그 꼼꼼함이 서류 더미 정리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 장씩 집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낯선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마르쿠스가 소개했어요. 아나 코발스카야. 폴란드 쪽 사이버 분석팀에서 왔어. 이번에 같이 작업하기로 했어. 40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악수를 하면서 깔끔한 영어로 말했죠. 한국 분석관이 직접 올 줄은 몰랐어요. 반갑습니다. 아나는 폴란드 정부 사이버보안 기관 소속이었는데 이번 노은색 유출 자료에서 폴란드 관련 데이터도 상당량 발견된 터라 합류하게 됐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은 피해국 관계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나가 꺼낸 자료를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걸 보세요. 그녀가 탁자 위에 펼친 건 노은색의 내부 조직도 일부였습니다. 거기에 한 팀의 이름이 따로 표시돼 있었어요. 전담팀 이름은 동아시아 전략대상팀이었는데 그 팀이 집중적으로 관리한 국가 목록 맨 위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 팀이 한국만 전담한 건 아니지만 한국에 투입한 인력과 시간이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방산 수출이 급격히 늘었던 시기랑 겹칩니까? 아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요. 한국 무기 체계가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부터예요. 폴란드도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했잖아요. 중국이 그걸 예의주시한 거예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빼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걸 중국이 견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을 훔치거나 계약 정보를 미리 빼내서 중국 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경쟁 입찰에 뛰어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으려 했던 거죠. 마르쿠스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서준, 우리 셋이 가진 자료를 합치면 전체 그림이 나올 것 같아. 사흘만 같이 작업할 수 있어. 저는 서울에 남겨두고 온 일들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봅시다. 그날 밤부터 세 나라 분석관들이 한 탁자에 모여 앉았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메모를 적고 각자 가져온 자료를 나란히 펼쳐가며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리듬이 맞아갔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퍼즐 한가운데 아직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흘간의 공동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됐습니다. 마르쿠스는 유럽 쪽 침투 경로를 도표로 정리해왔고 아나는 폴란드 방산 계약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던 시점들을 날짜 순서로 나열해뒀어요.
저는 서울에서 가져온 한국통신사 데이터와 아이순 유출 자료를 두 사람의 분석과 겹쳐 맞춰 나갔습니다. 첫째 날은 각자의 자료를 공유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어요. 둘째 날부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은색은 한 나라에 침투할 때 반드시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썼어요. 하나는 통신망, 다른 하나는 내부 인물이었습니다. 통신망을 통해 대량의 자료를 긁어가면서 동시에 내부에 심어둔 협조자를 통해 핵심 정보만 따로 추려내는 방식이었어요. 두 경로를 함께 쓰는 건 서로 보완이 되기 때문이에요. 통신망 침투는 양이 많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내부 인물은 양은 적지만 훨씬 정밀하거든요. 아나가 도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폴란드 쪽 사례를 보면 내부 협조자가 움직인 시점이 항상 통신망 침투보다 6개월에서 12개월 뒤예요. 먼저 망을 뚫어서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국 자료에서 같은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통신사 데이터가 처음 빠져나간 시점, 그리고 방산업체 관련 문건이 노은색 폴더에 처음 등장한 시점. 그 간격이 정확히 10개월이었어요. 한국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마르쿠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럼 방산 관련 자료를 들여다봐야 해. 내부 인물이 연루됐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방산 관련 폴더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단순히 어떤 자료가 빠져나갔는지가 아니라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추적하는 방식으로요. 셋째 날 오후, 아나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이것 좀 봐요. 그녀가 가리킨 건 노은색 폴더 안의 파일 하나였어요. 한국 방산업체 내부 회의록처럼 보이는 문서였는데 작성 날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날짜였어요. 회의가 열린 날짜와 파일이 노은색 서버에 올라온 날짜의 차이가 불과 사흘이었습니다. 통신망을 통해 이 속도로 빠져나간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누군가 회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건넨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세 사람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해 시선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말을 꺼낸 건 마르쿠스였어요. 내부에 있어. 짧은 세 글자였지만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를린의 저녁 하늘이 어둡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이제 다른 종류의 추적이 시작될 거였어요. 서울로 돌아온 건 베를린을 떠난 지 12시간 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센터로 직행했어요.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최 부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를린에서 정리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했어요. 마르쿠스와 아나의 분석, 침투 경로 패턴, 그리고 내부 인물 연루 가능성까지. 최 부장은 보고 내내 말이 없었어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는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내부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 단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의록, 유출 속도로 봐서는 내부 경로 없이 불가능합니다. 부장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어느 업체인지는 특정됐어. 폴더에 담긴 자료의 성격과 수준을 봐서 두 곳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확인하려면 해당 업체 내부 접근 기록을 봐야 해요. 최 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간 방산업체 내부 기록에 접근하는 건 단순한 정보 분석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어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수사기관과 공조가 불가피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던 당초 방침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죠. 서준아,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확신해?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확신합니다. 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사건이 이제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오후 방첩수사대에서 담당자 2명이 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과 마주 앉아 3시간 동안 자료를 공유했어요. 담당자 중 한 명이 노트에 빼곡히 받아 적으면서 말했습니다. 박 분석관, 이 자료가 맞다면 우리가 오래 찾던 고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 말이 무겁게 들렸어요. 제가 분석한 자료가 이미 진행 중인 어떤 수사와 연결돼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이미 훨씬 큰 그림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센터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지연이 달려왔습니다.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오빠, 방금 마르쿠스한테 연락 왔어요. 노은색 서버에서 추가 자료가 발견됐대요. 한국 관련 폴더가 하나 더 있었는데 암호화가 다른 방식으로 돼 있어서 늦게 발견됐다고. 무슨 내용이야? 지연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인물 정보래요. 이름이랑 직책이 담긴 명단이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기관과 기업의 자료를 넘어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 명단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마르쿠스가 보내온 추가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명단에는 2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각각의 이름 옆에는 소속 기관과 직책, 그리고 중국 측이 붙인 분류 코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분류 코드는 3가지였어요. 감시 대상, 접촉 시도 대상, 그리고 협조 확보 대상. 3번째 분류가 가장 무거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미 중국 쪽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협조 확보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그중 1명의 이름 옆에 적힌 소속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어요. 방산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기관 소속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국방 관련 예산과 계약을 다루는 부처였습니다. 지연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숨을 들이켰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외부 기업이 뚫린 게 아니라 정부 안에 중국과 연결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 방산 수출 계약 과정에서 중국이 이미 핵심 정보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저를 불안하게 만든 건 다른 것이었어요. 명단에 적힌 5번째 이름을 봤을 때였습니다. 소속 기관란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센터. 우리 조직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름 옆에 붙은 코드는 협조 확보 대상이었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 명단이 진짜라면 지금 이 순간 제가 진행 중인 수사를 내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어요. 제가 베를린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방첩수사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중국 쪽에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 같은 건물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거 누구한테 보고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최 부장한테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최 부장이 이 명단을 보기 전에 명단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는 끝이에요. 일단 이 파일 외부 서버로 백업해줘. 우리 내부망 말고. 지연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우리가 수사하는 걸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틀리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센터에 혼자 남았습니다. 지연에게는 먼저 퇴근하라고 했어요. 명단 파일을 외부 서버에 백업해둔 걸 확인하고 지연이 건물을 나서는 걸 창문으로 확인한 뒤에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무실 안이 유독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형광등 소리가 귓속에서 윙윙거렸습니다. 명단을 다시 펼쳤어요. 5번째 이름 옆에 소속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센터. 그 글자를 다시 보는데 위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충격 때문에 제대로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차분하게 들여다보니 더 무서웠어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소속만 표시돼 있었어요. 중국 측이 신원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이름을 지운 채 관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 조직 안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지난 열흘을 머릿속으로 되감아봤습니다. 베를린 출장 결정, 마르쿠스와의 회의, 방첩수사대와의 공조. 이 과정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는지 세어봤어요. 최 부장, 지연, 그리고 출장 승인 과정에서 서류를 처리한 행정 담당자.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최 부장 이름이 떴습니다. 서준아, 지금 어디야? 센터에 있습니다. 방첩수사대에서 연락 왔어. 내일 오전에 추가 면담하자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최 부장의 목소리에서 특별한 김새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 순간 메일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마르쿠스였어요. 내용은 짧았어요. 서준, 방금 확인했어. 노은색 서버 접근 기록에 한국 국정원 내부망 주소가 찍혀 있어.
누군가 우리 자료를 노은색 쪽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었어. 오늘 오후부터야. 오늘 오후. 제가 명단 파일을 열어본 시각 이후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제가 명단을 확인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중국 쪽에 즉시 알렸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중국 측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코트를 걸쳤어요. 센터 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울 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쥐고 있는 건 백업 파일 하나뿐이었어요. 내부에 배신자가 있고 그 배신자는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위로 보고해도 막힐 수 있고 혼자 움직이면 고립될 수 있었어요. 어느 쪽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한강변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강 쪽에서 불어왔어요. 외투깃을 세웠지만 추위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더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저는 그냥 모니터 앞에 앉아 자료를 분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무 깊이 들어온 건 아닐까? 이 일을 처음 맡았을 때 최 부장은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강 과장은 외교 문제로 번지면 덮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그 말들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베를린에 가고 유럽 분석관들과 손을 잡고 방첩수사대와 공조했어요. 그 결과 더 큰 그림이 보였지만 동시에 저는 중국이 우리 조직 안까지 손을 뻗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이 저를 향하고 있을 수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마르쿠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연락 가능해. 답이 빠르게 왔어요. 응. 전화해. 전화를 걸자 마르쿠스가 바로 받았습니다. 새벽임에도 목소리가 깨어 있었어요. 서준, 괜찮아. 모르겠어요. 솔직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마르쿠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20년 이 일하면서 비슷한 순간이 있었어. 내부에서 구멍이 발견됐을 때 가장 무서운 건 적이 아니야. 어디서 총이 날아오는지 모른다는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중국이 무섭다기보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조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게 더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때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골랐어. 그리고 그 사람하고만 움직였어. 전화를 끊고 나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은 소리 없이 흘러갔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 저는 그게 누구인지 생각했어요.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고 외부 서버 백업도 직접 처리했고 단 한 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람. 지연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8시 센터 말고 근처 카페에서 봐. 중요한 얘기 있어. 답이 금방 왔습니다. 알겠어요. 2글자였지만 그 짧은 답장이 묘하게 마음을 붙잡아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시 길이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걸로 지금 이 밤을 버티기엔 충분했어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일이 시작되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센터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지연은 저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조용히 눈인사를 했어요. 말을 아끼는 눈빛이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뒤집어 탁자 위에 엎어뒀어요. 지연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게 했어요.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날 밤 마르쿠스 메일 내용을 지연에게 보여줬어요. 읽는 동안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후부터라고 했죠. 제가 백업 처리한 게 오후 3시였어요. 저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백업한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었어. 내부망에서 처리했으면 기록이 남아요. 외부 서버 연결 자체는 보안 로그에 찍혀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선명해졌습니다. 누군가 그 로그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업 사실을 확인한 직후 중국 측에 알렸을 겁니다. 저는 결정을 말했습니다. 방첩수사대에 직접 가야 해.
최 부장 경유 없이 지연이 잠깐 눈을 들어 저를 봤어요. 윗선 보고 안 하고요? 명단에 우리 조직 사람이 있어. 보고 경로가 오염됐을 수 있어. 직접 가는 게 맞아.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동의었습니다. 방첩수사대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한 건 카페를 나서면서였어요. 전날 면담 때 명함을 받아뒀던 담당자 박 수사관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가 상황을 듣더니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오세요. 정식 경로 말고 제 직통으로. 그 한마디가 길을 열었어요. 수사대 건물에 도착한 건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박 수사관이 직접 로비로 내려와 맞이했어요. 별도 회의실로 안내하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쪽에서도 비슷한 정황을 잡고 있었어요. 박 분석관이 가져온 자료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탁자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백업 파일, 마르쿠스의 메일, 베를린에서 정리한 분석 결과까지 전부요. 박 수사관이 자료를 들여다보는 동안 저는 지연과 나란히 앉아 기다렸어요. 한참 뒤 박 수사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열흘 간 쌓인 무게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 감당하던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된 손에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낮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국면이었어요.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 수사관 팀이 명단 속 인물들에 대한 내사를 시작한 건 우리가 자료를 넘긴 날 오후부터였어요. 저와 지연은 센터로 돌아가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최 부장이 오후에 저를 불렀습니다. 방첩수사대에서 오늘 아침에 연락이 없었어. 저는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어제 약속한 면담이 오늘로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부장이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읽으려는 눈빛이었는데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부장이 먼저 눈을 거뒀어요. 그래, 알겠어. 방을 나오면서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는 걸 느꼈어요. 이 긴장감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흘째 아침, 박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에 3명을 이미 동행했어요. 나머지 2명도 오늘 오전 중에 처리돼요. 5명 중 하나가 정부기관 소속이었고 하나가 방산업체 연구원이었습니다. 나머지 셋은 외부 협력업체 관계자들이었어요. 중국 측과 연결된 경우는 각자 달랐지만 결국 노은색을 통해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수사관이 덧붙였어요. 국정원 내부 소속으로 표시된 사람 확인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굽니까? 직접 오실 수 있어요? 대면으로 확인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수사대로 달려갔습니다. 박 수사관이 회의실에서 파일 하나를 내밀었어요. 사진과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오래 알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정부서 소속으로 출장 승인 서류를 처리했던 사람이었어요. 베를린 출장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중국 측에 보고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배신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라 이번에 운 좋게 발견한 것뿐이라는 거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멍이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었어요. 마르쿠스에게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수고했어, 서준. 이번 공조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건졌어. 아나에게도 간단하게 결과를 알렸어요. 그녀는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 쪽 조각도 맞춰졌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열흘 넘게 속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거치는 느낌이었는데 완전히 가벼워지지는 않았어요. 이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중국의 움직임이 멈추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막은 건 하나의 통로였을 뿐이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잘 됐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었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어요. 관련자들은 사법 처리 절차를 밟았고 노은색 자료를 계기로 정부는 방산업체와 주요
기관의 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에는 일부만 공개됐어요. 수사 과정의 세부 내용은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됐고, 저와 지연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이 알려져서 박수를 받고 싶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어느 저녁, 퇴근길에 지연이 물었습니다. 오빠는 처음부터 끝까지 확신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강 벤치에 앉아 있던 그날 밤은 없었어. 지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 문자 보내줘서 다행이었어요. 마르쿠스에게서는 일주일에 한 번쯤 짧은 안부가 왔어요. 아나도 가끔 폴란드 쪽 동향을 전해줬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세 나라 간의 사이버 위협 공유 채널이 공식화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작은 것부터 바뀌고 있었습니다. 센터 사무실은 여전했어요. 모니터가 켜지고 데이터가 흐르고 어딘가에서 또 이상 신호가 잡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화면을 들여다보고 패턴을 읽고 이상한 걸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였어요. 이 일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베를린의 마르쿠스, 바르샤바의 아나, 그리고 옆자리의 지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시도할 겁니다. 더 정교하게, 더 깊숙하게.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보여준 건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촘촘하게 쳐놓은 그물도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 앞에서는 겉어진다는 것. 새벽 2시, 사무실 불빛이 또 혼자 켜져 있었습니다. 모니터 위로 데이터가 흘렀어요. 어딘가에서 또 다른 신호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도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싫지 않았어요. 이 일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걸 이번 열흘이 다시 한번 알려줬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만든 뉴스픽션입니다. 박서준, 이지연, 마르쿠스 바우어, 아나 코발스카야는 모두 이야기를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뼈대가 된 사건들은 실제입니다. 중국 보안 기업 노은색이 해킹을 당해 12,000건이 넘는 기밀 문서가 세상에 드러난 것도 사실이고, 한국 통신사 통화 기록 3TB가 중국 측 서버에서 발견된 정황도 실제로 보고된 내용입니다. 중국이 민간 보안 기업을 앞세워 수십 개 나라를 조직적으로 감시해왔다는 것도 이제는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들여다보여왔을 수 있다는 것. 그 불편한 사실을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했습니다. 다행인 건 이런 위협에 맞서 묵묵히 싸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채로요. 이번 이야기는 그분들에 대한 작은 경의이기도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실제 사실 중국 보안 기업 노은색은 2007년 설립된 실제 기업으로 텐센트의 투자를 받았으며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11월 노은색에서만 2,000건 이상의 내부 기밀 문서와 사이버 무기, 소스코드가 유출되는 대규모 침해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한국 통신사 통화 기록 3TB 분량의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는 정황이 보고됐습니다. 다만 해당 데이터의 진위 여부는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노은색의 표적 목록에는 일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한국 등 20여 개 나라의 정부 기관과 기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중국 보안 기업 아이순에서도 대규모 내부 문건이 유출돼 중국 정부 주도의 해킹 실태가 세계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아이순은 중국 국가안보부, 인민해방군 등과 수백 건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가 해킹을 당해 방대한 민감 데이터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후 중국 공산당이 전국 정부 기관에 전면적인 보안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중국 보안 기업들 사이에 해킹 정보가 상호 공유되는 구조, 즉 민관이 연결된 사이버 작전 분업 체계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됐습니다. 허구적 요소 주인공 박서준, 동료 이지연은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독일 분석관 마르쿠스 바우어, 폴란드 분석관 아나 코발스카야는 이야기를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베를린 공동분석회의, 방첩수사대와의 공조, 내부 협조자 검거 과정은 실제 사건이 아닌 픽션입니다.
노은색 자료에 한국 국정원 내부 소속 인물이 협조 확보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는 설정은 픽션입니다. 방산업체 회의록이 사흘 만에 노은색 서버에 올라갔다는 구체적 정황은 픽션입니다. 한국 방산업체 내부 인물 연루 및 검거, 결과는 실제 수사 결과가 아닌 창작 요소입니다. AI 제작 공개 이 콘텐츠는 실제 보도 자료와 공개된 사이버 보안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뉴스 픽션입니다. 사실과 픽션이 결합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